하얀 일기장에 적은 마지막 기록. 챕터 1. 프롤로그. 하얀 일기장과 금고. 저는 오늘도 하얀 가죽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제 나이 61죠. 30년 넘게 간호사로 살면서 늘 기록으로 버텨왔어요. 매일 밤 일기장에 하루의 일들을 담았습니다. 펜을 들고 날짜를 적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책상 밑 작은 금고를 열었죠. 등기권리증과 무상사용 각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상가 1층을 어린 남동생 지훈 부부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각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 달 예고 시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가게에서 소리쳤어요. 누나, 이 셔터 좀 봐. 또 고장났네. 저는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거칠음이 보였죠. 지훈이 제 손목을 거칠게 잡더군요. 누나, 이것만 좀 고쳐줘. 돈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습관이 언젠가 더 큰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지훈의 소나기가 점점 세져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알겠어, 업체 불러볼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30년을 키운 동생이지만 요즘 들어 낯선 면이 자꾸 보였거든요. 카페를 시작한 뒤로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 세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정중했는데 이제는 제게 말을 놓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펜을 든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불안한 하루였다. 지훈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갔어요. 등기권리증을 만지며 생각했죠. 이 모든 게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챕터 2. 개업식. 환한 조명, 꺼진 CCTV. 그날 오후 지훈의 카페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축하 화분으로 가게가 가득 찼고 지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축하합니다. 번창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축의금 봉투가 카운터 위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내어준 공간에서 동생이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세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좌이체도 됩니다. 오늘은 투명하게 하나도 안 빠뜨릴게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중얼댔어요. 아 참. 오늘 CCTV 메모리 포맷했어요. 내일부터 새로 저장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제 귓가에 이상하게 걸렸어요.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없겠구나. 왜 하필 오늘 포맷을 했을까요?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저도 한쪽 구석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죠. 지훈이 정말 잘했네요. 카페 분위기도 좋고. 네, 누나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CCTV가 꺼져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연이 축의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와,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요.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죠. 저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죠.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속으로 중얼댔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아직은 평범한 개업식이었거든요. 챕터 3. 모욕 혹시 가져가신 건 아니죠?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저녁이었습니다. 가게는 정적이 흘렀어요. 세연이 축의금 봉투를 세고 있었죠. 하나, 둘, 셋.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며 지켜봤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세연이 다시 한번 봉투를 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세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하네요. 봉투가 몇 개 부족한데 혹시 가져가신 건 아니시죠?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돈들과 친척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칼날 같은 시선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네가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30년을 키운 동생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니. 지훈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쳤습니다. 누나, 창피하게 진짜 왜 그래? 사람들 다 보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친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이 젖혀지며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누나, 정신 좀 차려. 왜 이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키운 동생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놔. 간신히 소리쳤지만 지훈의 소나기는 더 세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형님, 그만하세요. 마침내 지훈이 손을 놨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봉투가 없어졌어요. 제가 세심하게 챙겼는데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도둑으로 몰린 누명, 그리고 폭력. 제 존엄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4. 밤 기록의 사람, 결심의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하얀 일기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채 잡힌 자리가 아직도 아팠어요. 2025년 3월 1일. 도둑 취급을 당했다. 머리채를 잡혔다. 오늘 존엄이 무너졌다. 글자 하나하나 적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30년을 간호사로 살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6살 지훈을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일.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기억들. 지훈이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날들. 그리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7년간 모셨죠. 기저귀 갈아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돌아다니시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퇴직 후에는 제 전부를 털어 이 상가를 샀습니다. 30년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지훈이 장사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말이죠. 그 모든 희생 끝에 돌아온 건 무엇이었나요? 도둑이라는 낙인과 모욕,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죠. 목에는 지훈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등기권리증을 꺼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상사용 각서도 다시 읽어봤죠. 한 달 예고 시 언제든 해지 가능 -2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이든 뭐든 내 존엄을 짓밟게 두진 않겠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되지 않겠다. 챕터 5. 플랜 합법차 분정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재식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무상사용 각서를 건넸어요. 이 조항 좀 확인해 주세요. 박 소장이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한 달 예고면 사용 해지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제 마음에 확신이 섰어요.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때 박 소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계좌로 축의금이 몇 건 들어왔네요. 어머님 통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요즘엔 계좌이체로 축의금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봉투가 모자란 건 단순 착오 같네요. 순간 지난밤의 모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제가 도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지훈과 세연은 저를 의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심지어 손까지 댔습니다. 소장님,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네? 갑자기요? 한 달 뒤에 새로운 주인에게 넘길 조건으로요. 박 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세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세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서.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는데 지훈이 보였어요. 평소처럼 손님을 맞고 있었죠. 마치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다. 한 달 뒤면 모든 게 정리된다. 처음으로 내 편에 서 보는 기분이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챕터 6. 통보 세주인과 경찰 그리고 침묵.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훈과 세연은 몇 번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 매수인과 함께 중개사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통보 드리러 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중개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용 종료입니다.
소유주는 하는 주 쉬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세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훈이 화를 내며 저를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또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누나,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지훈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세연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 2명이 왔어요. 신고 접수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양쪽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네요. 소유주가 명도를 요구하는 게 정당합니다.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정말 이렇게 할 거야? 30년 키워준 은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은혜? 30년 키워준 게 은혜라면 도둑 취급하고 머리채 잡은 건 뭐야?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내 집이었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세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챕터 7. 명도와 정상 끊긴 머리끈, 이어진 숨. 명도는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지훈과 세연은 울며 짐을 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연에게서 긴 사과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을 몰랐어요. 오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훈 오빠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머리끈이었죠. 그날 밤 지훈이 제 머리채를 잡을 때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머리끈을 주워 들었습니다. 30년 전 지훈이 어릴 때 선물해 준 것이었죠. 누나, 이거 예뻐서 샀어. 그때 지훈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머리끈을 기부 상자에 넣었습니다. 끊어진 머리끈처럼 저희 관계도 이제 끝이었어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썼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30년간 저를 묶고 있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새 매수인이 카페를 치킨집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지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질 거였죠.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해시태그 챕터 8. 1년 뒤 꽃이 피듯 사람도 핀다. 2026년 봄입니다. 저는 실버 코하우징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작은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가 붉게 익었습니다. 은주 씨, 토마토 정말 잘 키우시네요. 이웃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처음 키워보는 건데 생각보다 잘 자라네요. 여기서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옛 동료 윤민규가 찾아왔어요. 은주야, 여기 정말 좋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민규가 토마토를 하나 따며 말했어요. 체면은 남이 주지만 존엄은 내가 지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훈에게서 가끔 안부 문자가 와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가 매매 대금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이면 하얀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해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들로 가득해요. 오늘은 텃밭에 물을 주었다. 토마토가 더 빨갛게 익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행복한 기록들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내는 내용이 없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 꽃들이 피었어요. 늦게 핀 꽃들이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61의 나이에 비로소 제 삶에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꽃이 피듯 사람도 늦게라도 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봄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누나도 희생양도 아닌 오직 저로 살아갑니다. 그 자유로움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하얀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당신의 존엄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거든요.